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 당신도 이렇게 그리운데 말이야. 오늘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이 자리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여기 앉아 창밖의 단풍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나 싶어 등 뒤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잠시 멈칫했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어깨의 곡선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그려집니다. 제 나이 64.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으며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 작은 회사의 사원처럼 들어가서 40해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았고 도시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 손주를 안겨주었고 딸은 아직 미혼이지만 제 앞가림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년을 막 넘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둘이서 못 가본 곳도 가보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천천히 살아가자고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정년퇴직 환송회에서 받은 작은 꽃다발을 끌어안고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가 진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 약속은 단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말해두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처럼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부족하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입에 올리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모두와 또 다른 어떤 감정인지 저 자신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뒤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일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거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머리로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옳다 못해 어쩌면 마땅한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슴이라는 것은 머리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의 옷장을 열지 못합니다. 손잡이만 잡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도저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자주색 카디건이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을 것입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사람의 머리빗에는 가느다란 흰머리 몇 가닥이 아직 끼어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그 사람이 즐겨 쓰던 노란색 머그컵이 마치 곧 누가 와서 들어올릴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본다면 시간이 멈춰 있는 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정말로 저의 어느 한 부분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빙그레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다가는 또 죄스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정말 이래도 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지 겨우 1년, 그 무덤가에 풀이 아직 채 자라기도 전인데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노인의 흔하디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통틀어 가장 무겁고 또한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어느 봄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4월 초의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보다 1시간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4해가 넘었지만 아침 풍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5시 반쯤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마른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실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저는 6시 반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같이 은 흰밥, 그리고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도라지 나물과 시금치 무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있다고 그랬지? 아내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기고 옷은 늘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이상한 데가 없는 너무도 평범한 우리 집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10시 약속이야. 동창들이랑 봄 나들이 겸 한번 친다고. 잘 다녀와요. 오늘따라 바람이 좀 있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요. 어제 세탁한 카키색 점퍼 안방 의자에 걸어뒀어. 아내의 그 말이 그날 아침 우리가 나눈 마지막 다정한 대화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내가 따라 나와 제 점퍼의 어깨를 슬쩍 털어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손에 익은 그 작은 손길이 그날따라 왠지 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까지 먹고 2시쯤 들어올게. 저는 그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토닥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짧은 복도에서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이 그날도 너무나 당연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제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가장 큰 후회 중의 하나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돌아봤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더 그 얼굴을 봐두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옷을 갈아입고 첫 홀에서 첫 티샷을 날렸습니다. 그날따라 공이 잘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5홀을 1오버파로 마치고는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한마디씩 건졌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 무슨 일 있는 것 아니야? 평생 부진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퇴직하더니 사람이 다시 태어났구먼. 저는 웃었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공이 잘 맞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그 무거운 시간들을 다 넘기고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의 봄이라고. 2시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봄나물이라도 사와 저녁상을 차리고 다음 주에는 약속한 대로 강릉에 다녀오자고. 그런 사소한 계획들이 그 골프장 위에서 따뜻한 햇살처럼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6번째 홀,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려고 자세를 잡는 그때였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손이 먼저 주머니로 갔습니다. 발신자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같은 층, 우리 부부와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사모님이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제가 잠깐 마주쳐서 같이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 들어와서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구급차 부르고 있어요. 병원으로 갈 거예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그날 그 순간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골프채를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차에 올랐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동창생 중 한 명이 저 대신 운전대를 잡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손만 꼭 맞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응급실 안쪽 어디론가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아니 사실은 거의 주저앉다시피 한 채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저는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보호자 되시지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십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의사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무슨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에게 점퍼를 챙겨주던 사람인데, 2시에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인데, 다음 주에 강릉에 가자고 약속한 사람인데, 중환자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아내는 온갖 호스와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물고 머리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평생 잡아온 익숙한 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여기저기 까만 점이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는 살림에 닳아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눈을 떠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을 저는 그 따스함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왔어. 여보, 한 번만 눈 좀 떠봐요. 응, 우리 강릉 가야지. 우리 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저는 자꾸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한심하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제 목소리가 닿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저녁 무렵 아들과 딸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들어서자마자 침대 옆에서 무너져 내렸고 딸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그날 밤 내내 아내의 손을 번갈아 잡아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2분, 그 사람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는데 한참 뒤에야 그것이 제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4 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의 기억은 솔직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왔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차렸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발인 날 아침에 영구차에 관을 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통곡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살아온 제가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납골당에 아내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날의 산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푸르러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푸를 수 있을까? 그 풍경이 너무도 야속해서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이 집까지 따라와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한참을 머물다 갔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정리하며 반찬통을 가지런히 채워주었고 딸은 빨래를 한 통 돌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푹 주무세요. 내일부터 한동안 제가 자주 들를게요. 너무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그래, 너희들도 가서 좀 쉬어라. 너희도 많이 힘들었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우리 집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전등을 켜도 어쩐지 어두웠고 보일러를 틀어도 어쩐지 추웠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한쪽에 가만히 누워보았습니다. 다른 쪽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 옆에 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마치 누군가 가슴 한복판에 큰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옆자리의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비누 냄새, 살림에 배인 음식 냄새, 그리고 그 사람만의 어떤 채취. 저는 그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답했더라면,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안아봤더라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 평생 가장 길고 가장 외로운 새벽이었습니다. 49제가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천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긴 흐르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하루가 시작되었고 어쩌다 보면 또 어느새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흐른다기보다는 차라리 흘려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기보다는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자주 들러주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기도 했고, 며느리는 반찬을 만들어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딸도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그렇게 좀 움직이세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아이들 말이 다 옳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다 보면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다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공원에 나가서도 벤치에 1시간씩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그 모든 활기찬 소리들이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3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사람이 마르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허리띠를 한 칸 줄여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백발이 부쩍 늘어 있었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셔츠가 헐렁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누님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동생아,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가겠다. 형수가 하늘에서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형수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지 이렇게 시들어가기를 바라겠냐. 응, 정신 차려라. 내가 살아있어야 형수도 마음 편히 떠나지 않겠냐. 저는 누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님은 그날 부엌으로 들어가 한참 음식을 만드시더니 식탁 위에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놓아주셨습니다. 한 숟갈을 떠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준 그 따스함이 새삼스럽게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누님은 가시기 전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쪽지에는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관 전화번호와 거기서 운영하는 강좌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예에 사진, 노래교실, 컴퓨터, 한문, 그리고 사군자. 심심하면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또래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다더라. 형수가 너 서예 좋아한다고 늘 그러더라. 정년하면 같이 다니자고 했다며. 이제 형수 몫까지 내가 해라.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식탁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 섞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웃는 척, 멀쩡한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모님은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다시 펴들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맞이한 결혼기념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보다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날짜를 발견하고는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매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던 자리였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무엇인가가 가슴에서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먼저 가겠다. 저는 처음으로 누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노인복지관이지요. 서예 강좌가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친절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마침 한 자리 비어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반인데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 박자 뒤에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거운 짐을 안고서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지관에 처음 가던 날, 저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을 앞둔 아이처럼 긴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한참 뒤졌습니다. 평소 입던 잠바를 입자니 너무 허름해 보였고 양복을 입자니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회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빗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선이라도 보러 나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동네 복지관 강좌 하나 들으러 가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단정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늘 그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옷매무새에서 마음이 보여요. 복지관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자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혹시 누가 제 처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의 강좌실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7, 8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도 있었고 색깔 곱게 모자를 쓴 분도 있었습니다. 칠판 옆에는 사범님으로 보이는 50대 여자분이 서서 붓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등록한 김정훈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범님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 창가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돼요. 저는 가리켜 주신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옆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옅은 자줏빛 블라우스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큰 화장기가 없었지만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3살쯤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리에 앉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우리가 나눈 첫 인사였습니다. 별다른 의미도 별다른 감정도 없는 그저 옆자리 사람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날따라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고 시선이 부드러웠고 입가의 미소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기도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인사를 건네는 사람처럼.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범님은 그날 춘풍대하라는 4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봄바람처럼 크고 우아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붓을 잡는 손이 떨려서 자꾸 글씨가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펜만 쥐어본 손이 붓을 다루려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답니다.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범님이 제 옆을 지나가시며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옆자리에 그분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조용히 자기 화선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한 달은 일했어요. 글씨가 자꾸 옆으로 누워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썼냐고 농담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의식하지 않은 진짜 미소가 제 얼굴에 떠올랐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사람들은 335 모여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차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그 모임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강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그분이 가방을 메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지요. 첫날이라 인사도 할 겸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카페 자리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저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박 선생, 이 여사, 최 회장 등등 다들 별명 같은 호칭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그분은 모두 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서예반에 들어왔고 이 모임에서 막내격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라고 해도 환갑이 지난 분이었지만 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회사 정년 마치고 그동안 좀 쉬다가 누님 권유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여기서 친구 만들고 글씨 배우면서 시간 보내지요. 자, 우리 환영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소리가 카페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같은 질문이 나올까봐
내심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묻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등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사범님이 빌려주신 서의 교본이 들려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혼자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거울 속 제 얼굴이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그때 저는 정말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의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어쩐 일인지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글씨 쓰는 일에 점점 재미가 붙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요일 아침이면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셔츠가 너무 넓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너무 길지는 않았는지, 면도는 깔끔하게 했는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영감탱이가 동네 복지관에 글씨 배우러 가는데 무슨 이런 호들갑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또 셔츠를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윤 선생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옆자리에 앉다 보니 자연히 붓이나 먹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생겼고 글씨를 비교하며 한두 마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 글씨 어쩐지 봄바람이 분 듯해요.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윤 선생은 늘 그렇게 차분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빈말로 들리지 않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어쩐지 가슴이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것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윤 선생은 저보다 3살 아래로, 그러니까 환갑이가 지난 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라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참을 외로웠어요. 영감님까지 일찍 보내고 나니까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더라고요. 언젠가 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윤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3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서 1년 만에 그렇게 빨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요. 그 1년 동안 같이 여행도 가고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떤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한 일이라더군요. 갑자기 가시는 분들보다는요. 저는 그 말씀에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사무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한마디가 우리가 나눈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으니까요. 윤 선생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도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분 앞에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집사람도 작년 봄에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한 사람이 그날 밤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한마디 못한 채로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의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윤 선생은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로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같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결이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고 안쓰러움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떤 날은 모임이 끝난 뒤 둘이서 산책 삼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우리는 동네의 작은 공원을 자주 걸었습니다.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윤 선생은 카메라를 꺼내 풍경을 찍으며 가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요. 우리 막내딸이 엄마 사진이 너무 없다고 가끔 잔소리한답니다. 저는 머쓱하게 그분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란히 찍힌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다른 무엇처럼. 그 사진을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다른 여자분과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옆에 윤 선생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 화요일이 또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분을 만나서 또 차를 마시고 싶고, 또 나란히 걷고 싶고, 또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지내서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저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 가는 일은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무엇에 이끌리듯 특별한 날짜도 아닌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갈 길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납골당의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련해준 작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아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사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왔어. 겨우 그렇게 입을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마음이 자꾸 흔들려. 저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보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아내에게 고백하듯이 말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 누님이 자꾸 가보라고 해서. 거기서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같이 배우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어. 윤 선생이라고. 자기처럼 영감님을 먼저 보낸 분이야. 그분도 많이 외로우셨다고 그러더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분 생각이 자꾸 나.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분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평생 자기 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내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말을 하면서 저는 결국 흐느꼈습니다. 어른이 다 된 노인이 납골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긋흘긋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이 조금 비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 자기가 한마디만 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미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자신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로 아내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마요. 나는 알아요. 당신 마음. 그 환청 같은 한마디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요. 납골당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 선생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복지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끊어내야 한다고.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그것이라고. 집에 돌아온 저는 일주일 내내 그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안 오셨다고 들어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선생도 제 침묵의 의미를 짐작한 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다음 주에 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끊어내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일까? 끊어낸다고 해서 아내에게 무엇이 더 돌아가나?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장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새벽 병실에서 들었던 그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먼저 떠나고 아내가 혼자 남았다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랐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롭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손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저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 사람도 어쩌면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고.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면 평생 그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도리라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머릿속이 두 갈래 길에서 끝없이 갈라졌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그른 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아침 식사 다 됐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마침내 어떤 결심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요일에 다시 복지관에 가기로요. 다음 화요일 저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 선생이 평소처럼 옆자리에서 붓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지난주 많이 걱정했어요. 네, 이젠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사이 한 주 만에 본 것뿐인데 그분의 옆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화선지를 펼치는 그분의 손길 먹을 가는 그 차분한 동작, 글씨를 쓰기 전에 살짝 숨을 고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어찌나 그리웠던지 한 주가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끊어내려고 하지 않기로요. 그 대신 천천히 정직하게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기로요.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윤 선생은 윤 선생대로. 한 사람 마음 안에 두 사람의 자리가 어쩌면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누구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 선생과 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요일 수업 뒤에는 함께 점심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어떤 주말에는 동네 가까운 산에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 한 잔이었던 만남이 한 끼 식사가 되고 한나절의 산책이 되고 어느덧 하루 종일의 동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등산을 마치고 그분 댁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간단히 한 끼 드시고 가실래요? 어제 콩물국수 만들어둔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집은 단정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돌아가신 영감님의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묵례를 했습니다. 그분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가만히 옆에 서 계셨습니다. 콩물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받아본 것이 얼마 만이었는지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야기, 미국에 사는 손녀 이야기. 그러다 저도 모르게 제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큰애가 며칠 전에 와서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윤 선생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서예 배운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은 아니지요. 다만 전부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윤 선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살짝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김 선생님 아이들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오래 묵혀온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큰애는 효자고 작은애는 엄마를 많이 닮아서 정도 많은 아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윤 선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말씀드려야 할 일이지요. 숨기고 만나는 건 우리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도리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늦은 밤까지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 선생의 말이 옳았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일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너희 내외랑 도 같이 와서 점심 같이 먹자. 작은애한테도 연락해뒀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지요? 별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진이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일요일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무서워.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려고. 자기가 곁에 있어줘. 응, 자기 도와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들 내외, 손녀, 그리고 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헛기침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정색을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도 컵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작년에 너희 어머니 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한참 힘들었지. 너희들 덕분에 그리고 큰누님 권유로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서예를 배우고 있다.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고. 네, 아버지.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알게 됐다. 같이 서예 배우는 분이야. 환갑이가 지나신 분이고 영감님을 3년 전에 위암으로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지. 아드님은 미국에 살고 계시고.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슬쩍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한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사람 둘이서 얘기 좀 나누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그분께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을 입에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을 좋아한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만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분위기를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다.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니? 엄마 떠난 지 1년이 간 넘었어. 그래서 아버지도 한참을 망설였다.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아이처럼 납골당 가서 무릎 꿇고 운 적도 있다. 너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였지만 아버지도 정말 힘들었어.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분이시겠지요. 다만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소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한다.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너희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린다. 아버지가 오늘 너희한테 허락받자고 이 자리 마련한 게 아니다. 다만 더 이상 너희들 모르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거다. 너희 어머니한테도 그게 도리고 너희한테도 그게 도리지. 식탁 위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 언제 한번 같이 뵐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잘 키운 아이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분명히 아버님 행복하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어머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 말에 식탁 위 모두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자기 덕분이야. 자기가 평생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워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 정말 고마워, 여보. 다시 거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단풍나무가 창밖에 서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거실의 공기도 1년 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는 윤 선생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손녀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윤 선생은 그날 평생 모은 모든 용기를 다 내신 듯이 보였습니다.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매만지셨고 가방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작게 숨을 고르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워낙 살갑게 대해드린 덕에 곧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딸은 윤 선생과 손주들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었고 아들은 술 한 잔을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희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윤 선생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식사가 다 끝난 뒤 윤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책장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 앞에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깊게 묵례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고 죄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윤 선생과 함께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늘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가끔 짧은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김 선생님은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두 사랑이 한 마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거나 흔들리는 자신이 죄스러워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계시다면 부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난 분이 정말로 우리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랄까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온 그분이 우리에게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라고 명령하실까요? 그분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좁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햇살 속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것이 더 평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의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며 자신을 가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사랑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춘만의 것도 아니고 결혼 전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흐르는 강물 같은 것입니다. 한 줄기가 마르면 또 한 줄기가 어디선가 흘러와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 새로운 물줄기가 결코 먼저 흘러간 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윤 선생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우리 나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천천히 의논해 나갈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황혼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햇살이 점점 길어집니다. 단풍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뒤에 답장이 옵니다. 콩나물국밥 어떠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저는 웃습니다.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요즘은 콩나물 무치는 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윤 선생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은 콩나물국밥을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 노인의 흔한 사연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저 자신을 가두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분들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지 마시고 따스한 햇살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한 사람은 곧 이 집에 도착할 거리에서. 두 사람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모두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외롭게, 너무 차갑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딘가에서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고 계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